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더 많은 총 600만 명분을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을 계약하고 일단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옵니다. 아울러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번 백신은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단축이 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먼저 코로나 백신 확보 논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다 맞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우리가 맨 먼저 맞는 것 위험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 맞는 것 보고 부작용도 좀 보고 판단하자. 그래서라는 게 지금 여당의 논리입니다. 패널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네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주 의원, 지금 백신 논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김 의원은 어느 쪽이세요? 사실은 좀 정부가 좀 절충적인 형태를 좀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구가 3,800만 명인데 뭐 2억 개를 확보하고 또 플러스해서 거의 4억 개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인구 대비 한 7개, 8배 한다. 일본이 1억 2천 인구인데 3억 개를 했다. 곱하기 1을 했다. 이미 확보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 하나 가지고 1,000만 개 정도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상태였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개를 확보해 놓고 지금 발표한 것처럼 인구에 한 번 정도 할 2번이 필요한데요. 1억 개가 필요한데 우선 5천만 개는 계약을 했고 천천히 조금 부작용을 보면서 추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접종하겠습니다. 최소한 전 국민이 한 번 맞을 수 있는 부분은 선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선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질병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어떤 묻지 않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절충 형태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갖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우선적으로 FDA가 승인할 수밖에 없고 전략적으로 늦게 승인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확보한 것 자체가 FDA 승인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주겠다. 우리 국민 스스로도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선구매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절충적으로 최소한 3천만 개 정도를 확보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점차 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벌써 싱가포르의 이센룬 총리도 벌써부터 이미 다 막기 시작합니다. 확보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야당의 질타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을 못 구하니까 자꾸 안정성 탓을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우리가 먼저 주장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이런 지적이 이니까 이제는 또 백신의 안정성을 보고 나서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 FDA가 승인을 하고 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접종하는 이런 마당에 오히려 정부가 조달 못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킨 데 더 나아가서 안정성까지 오히려 변명하느라고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해서 한 4,4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2, 3월부터 접종을 순차적으로 개시를 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성공적으로 통제 관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안전하게 접종하는 정부의 백신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 혼란과 공포를 부추기는 야당의 도를 넘는 백신 정쟁화, 이건 중단해야 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여당은 야당의 이런 문제 제기를 국민의 혼란, 불안을 부추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님 하신 말씀 자체가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발언이시죠. 예를 들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그 장점이 더 크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구매 계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매 계약을 통해서 국민께 접종을 하려는 분들이 이게 이 아직 안전에 대한 검증이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집권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할 말인가라는 의문은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예산 편성 때도 정부에서 백신에 대한 예산을 책정 안 했거든요. 안 했다. 물론 이제 예비비로 목적 예비비로 한다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안에서 야당이 9천억 원을 편성을 시키자라고 제안했더니 복지 소위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합의해서 본회의에 올렸는데 전체회의에 올렸는데 전체회의에서 또 그걸 반영 안 했단 말입니다. 반영 안 한 이유가 공공의대 뭐 일부 설계 비용 비슷한 것을 2억 원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9천억 원을 다시 또 없던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본회의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산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그렇다면 그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가 애당초에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조달 계획을 안전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천천히 잡기로 했던 것인가. 원래 계획이 이랬다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말씀하시기를 철저히 확보해라라는 말씀을 최근에 공개했잖아요. 9월 달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그럼 11월 달부터 부랴부랴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그동안에 해왔던 행동하고 지금의 변명하고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저렇게 백신의 불안전성, 안전하지 않음을 강조한다는 의미는 저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 속도보다 안전이다라는 여당, 지금 못 사니까 그런 얘기 한다는 야당, 이렇게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두수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하고 이 방역 문제는 여야가 없이 정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제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요. 이 문제 역시도 그냥 우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양극, 양당의 치열한 이런 정쟁적 대결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의 확보라는 게 이미 생산돼 있고 가격이 안정돼 있고 또 안전하고 이런 상품을 그냥 구매해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과정에서 계속 개발 과정에 있었고 또 그 개발 과정의 성공 가능성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정도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백신도 말하자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가는 형식이지 100% 안전한 완벽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싹 제해버리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구매를 언제든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지나친 비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다시 이제 3차 유행이 되면서 이런 환자가 올라갔지만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게 좀 성공적 사례로서 관리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약사와의 계약이라든지 협상에서 꽤 유리한 이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밀당 같은 걸 좀 했을 수도 있다고 그 과정에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요. 다만 정부가 이 과정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그 자세로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것들을 좀 더 총괄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우리나라 현재 법률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비싸게 함부로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캐나다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 나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좀 이렇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조금 이런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재량권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법률적
그런 것도 좀 보장하기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전진을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확보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같이 특사단에 포함돼서 구매 계약에도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먼저 전화 정상 외교에 나서십시오. 전 국민 수의 몇 배만큼 충분히 백신을 확보한 나라의 정상들에게 전화해서 백신을 나눠달라고 부탁 외교를 하십시오. 대통령이 단장이 되고 주무장관, 여야 의원, 의료계, 관련 기업 인사들로 범정부 차원의 구매 외교단을 구성하고 직접 순방에 나서십시오. 관련국 정부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개발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우선 공급을 요청하십시오.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하신다면 저도 그 특사단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네. 안철수 대표가 부탁 외교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달 전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도 뭐 앞부분 대부분의 시간을 백신 부분에 대해서 안 대표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백신이 확보 노력이 좀 적었다. 우리 정부가.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세균 총리도 지난 일요일 날 말씀하셨죠. 100명 정도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을 줄 알았다. 100명 정도만 관리가 되면 이게 그렇게 빨리 백신 접종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1000명이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은 것은 이미 정부가 인정했고 뭐 정세균 총리가 사과성 발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덮어두고 이제는 어떻게 백신 확보를 더 열심히 할 것인가. 안 대표도 야당 뭐 대표로서 열심히 협조하겠다는 뜻이니 지금부터는 솔직히 저도 뭐 그렇습니다. 탓은 이제 그만하고 정세균 총리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정부도 약간 또 하나의 더 큰 실수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약사들이요. 부작용을 정부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저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솔직하게 좀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발언을 좀 하시면 될 텐데 조금 신경질적으로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면 정부도 말을 국민들이 인정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솔직한 태도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인정할 것이다. 정부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K방역의 생활치료시설 같은 거는 만들어서 정말 많은 확진자들이 병원 가지 않고도 생활치료시설에서 한 보름 정도 많이 감염자가 완쾌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를 무조건 탓하기보다는 국민 여러분과 많은 정부가 합심해서 백신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은 양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영준 사실 이 정부가 국민들 건강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경철 의원도 지적했듯이 당시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확산세가 아니었고 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럴 때 막 면책까지 다 껴안으면서 막 구매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좀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내년에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불안해서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정작 우리가 백신 확보했을 때 국민들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예상외로 지금 이제 모더나하고도 정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년 초까지는 전 국민이 한 번은 맞을 수 있는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전체적으로 전 물량이 골고루 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아주 적절한 가격과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도입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스스로가
너무 그것을 말하자면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부작용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 큰 틀에서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시점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믿어도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 정직이 개월 집행정지 신청 2차 신문이 열렸는데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러면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 끝나고 나와서 얘기했던 두 변호인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재판부는 이미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 그리고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은 다 이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짧아졌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여간 미리 준비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오늘 신문 절차는 종결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절차적인 문제하고 실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더 구체적으로 했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재판부가 좀 어떻게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쪽이나 피신청인 쪽이나 약간 그 구체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주장을 했고.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그 예상할 수는 없죠. 예, 두 변호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윤기찬 변호사한테 먼저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오늘 2차 신문을 했는데 이렇게 일찍 끝냈다는 것은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판부가 아니라 지금 그 홍순욱 부장판사죠.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차 신문기일 날 2시간여 만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명을 요청을 했고 양측에. 그 성명 요청 사항에서 듣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물어보고 아마도 오늘 그 신문을 끝낼 즈음에는 심증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1시간 내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저 재판부가 본안까지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집행정지 사건 임시 가처분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취소 본안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어서 그 본안 사건의 신문과 연관돼서 판단해 보면 아마도 인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가처분 신청도 합의부가 합니까? 재판을? 개인 판사가 혼자 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은 이제 수명법관이라 그래서 재판장의 명을 받고 혼자 나서 신문을 할 수 있어도 결정할 때는 합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본안 심리도 이 재판부가 똑같이 합니까? 똑같은 재판부가 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정한 것이 본안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군요. 그러니까 본안 심리에 그 얼마나 길어질지 여부, 그다음에 본안 심리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여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방금 전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근거는요? 일단 두 번의 신문기를 잡은 이례적인 거죠. 본안의 원래 판단 사항인 징계 사유의 그 위법성 여부까지 포함시켰고 또 하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 이 부분을 좀 자꾸 물으셨다는 것은 예를 들어 징계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같은 경우에 징계 처분을 만약에 지금 집행정지 안 하게 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이 맞춰지는 그 시점이 2개월은 지난 시점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본안 그 소송에 가면
이미 징계가 지났기 때문에 당신은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 또는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2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이 사건을 다투어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이고 이긴다 하더라도 또는 다툴 수 있는 아예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그런데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면 2개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2개월 이 집행정지의 그 징계 기산 시점을 한 4개월 늦춘다 하더라도 네. 7월 달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한 5월부터 2개월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고난을 거친 이후에.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징계권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먼저 징계를 갖다가 집행을 한 4개월 이후에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안 신문이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 변호인께 물어본 것 같아요.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증인신문도 다 맞춰졌기 때문에 본안 심리 기간이 짧다면 집행을 정지시킨 이후에 본안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서 결론을 내게 되면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양측의 첨예한 이해 대립을 절충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지금 직무를 복귀하게 하고 본안 심리를 빨리 해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만약에 직무정지를 하게 된다면 징계도 살리고 또 직무정지를 좀 늦춰도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본안 심리에서 각하를 시킨다고 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발생합니까? 본안 소송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요. 예. 보통 직무집행정지 결정문에 1심 선고일로부터 10일 이후까지 예. 징계 정직을. 집행을 정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심 판결 이후부터 10일, 20일, 30일 예. 그러니까 일주일 이후에 난다 그러면 1심 판결이 만약 4월 달에 나면 4월 7일부터는 이제 새로의 징계를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그 여유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변호인 말씀 중에 이제 그 재판부 분석문건하고 채널A 그 수사 감찰 중단에 대해서 자꾸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법무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가 계류 중인 사건이 하나 있고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그다음에 수사 의뢰된 윤 총장에 관련 수사 의뢰된 사건이 이제 재판부 분석문건 관련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만약 징계 사유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공공본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법무부 측에서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다소 좀 적어지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여러 가지 질문을 종합해 보면 그런 예상이 됩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김영주 의원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예.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한 파장도 고민 안 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예. 아무리 본안 소송의 결과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이것을 인용해놓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 어떻게 전혀 다른 느낌이 그때는 그러다고 해놓고 이제는 옳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 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게 본안 소송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적인 이게 사상 초유의 재판인데 본안 소송을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것을 말하자면 기각시킨다든지 인용시킨다 예.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보더라도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어쨌든 일체화하는 어떤 그런 것의 의미로 7가지 질문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윤기찬 대변인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어쨌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2년의 임기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됐다는 것과 예. 또 한편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 두 가지에서 어쨌든 이러한 이 질문 속에서도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분을 더 중하게 받는가, 절차적 정당성인지 실체적인 실체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판가름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심리를 길게 하는 걸로 봐서는 윤 총장에 대해서 다소 유리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검사들 많이 보지만 검사들이 징계받는 경우는 대부분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고 옷을 벗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것만 아니면
검사를 징계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품수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직무상 행위 자체가 이건 좀 잘못했다. 뭐 감찰을 무마했다. 뭐 사건 수사에 방해했다. 이런 것들은 직무상 행위 중에서 일어난 것들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검찰총장이라는 법적으로 임기까지 정해져 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직무 정지를 했을 때도 법원이 이미 1차 판단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그 판사가 제대로 된 심리를 했다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두수 총장은요? 네. 모든 그 정부기관에서는 청장은 실제로 정무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찰총장만 2년의 임기를 보장했는데 은밀하게 내용적으로는 정무직인데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률로 보장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의 징계법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이 징계로서 정직 2개월인데 이것조차도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견책하고 감봉맞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이런 어떤 직무상의 하자 그리고 저런 이 지금까지 8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징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검찰 징계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절차적인 부분을 이렇게 봐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인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2개월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지만 임기 지금 7월 달까지 임기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징계에 합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겠죠. 기각할 거다. 예.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에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여권은 너무 가혹하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징역 4년의 법정 구속.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형량의 판결이었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죠. 입시 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그 사문서 위조의 유죄 판결 부분은 그동안에 검찰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의 의심스러운 정황들만 나열하면서 그것에 양립되지 않는 또는 무죄의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판단이 내려졌는가에 대한 저희들의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중죄라고 여겨졌던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작 무죄가 났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걸 가지고 4년씩이라고 하는 아주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좀 과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물론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서 다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서류 7개 가운데 2개는 조 전 장관이 주도했다라면서 조국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의 말처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 등 온 가족이 법에 근거해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창장 위조를 아주 사소하다고 옹호했고 매우 나쁜 판례다. 증거 대신 의심 정황만 갖고 판결을 내렸다 등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민주당 윤기찬 변호사 과도한 양형이다라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이 가볍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게 그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이에서 형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끔 돼 있고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의 범행이 같이 판단받은 거라서 이게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제일 높은 형량의 절반을 더해요. 그럼 이제 1년 이상 45년 이하의 형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벌금형 제외하고. 그런데 대법원 양형 기준은 뭐 2년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4년이 전부 이 지금 공소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4년이 이 죄에 비해서 무겁다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범동 씨도 물론 여러 그 금액이 크지만 거기다 4년 나왔고요. 그다음에 숙명여고 입시 비리도 3년 6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무겁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감성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고 당사자 입장에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겁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사실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증거 인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물증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 물증을 뒤엎으려는 무리한 시도가 좀 있었다. 원래는 증인 신문을 물증으로 뒤엎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거꾸로 물증이 있는데 그 물증을 증인들을 신청해서 증인들로 뒤엎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무리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김두수 평론가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일단 정경심 교수 측은 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높은 형량을 받고 보면 차라리 일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뭐 그렇게 했더라면 네. 왜냐하면 재판부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까지 되면서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변호인 측이 괘씸죄를 우리가 좀 적용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대응했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재판부가 상당히 이제 그런 그 판단을 좀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네. 이제 구절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실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영향을 줬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피고가 반성하지 않는 점 이걸 지적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그 조국 교수 측에서 작년 9월 6일 날 그 청문회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소는 수사 그러니까 이제 그 증인 이제 신문도 이렇게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는데 이번에 그 기소 부분은 또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같은 표창장을 다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강제 수사를 5번 해서 그 강제 수사 5번 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2차 기소를 한 행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증거의 그 뭐랄까요? 그게 이제 인정하지 예. 않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그 뒤에 2차 수사에서 이제 같은 표창장 문제인데 뒤에는 다 유죄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창장 문제도 그 정경식 교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표창장 문제나 그 뒤에 있었던 뭐 자원봉사 인턴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허위로 작성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가스 인턴도 했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모든 부분에 다 포함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뭐 화면으로 확인됐던 서울대 공익법센터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도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배척하고 참석했더라도 뒤에 뒤풀에 온 거다. 실질적으로는 기여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국 교수 관련 부분까지 이제 공모된 걸로 이렇게 해서 이 판결이 정확하게 정말 그 실체 접근을 했는가 아니면 네. 좀 예단을 가지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강력하게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 민주당 쪽 특히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애당초 겨냥했던 것이 사모펀드 관련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정작 입시비리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은 너무 높게 매긴 것 같다. 이런 반응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 한번 지금 다시 들어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임금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 회사의 입장문에서도 공식 나와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들어보면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입장을 다 밝혔기 때문에 아까 뭐 조금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없었겠네요. 다 부인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스스로 뭐 굴레를 만들어 버렸죠. 스스로 덫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더 나았을 텐데 국민들 보기에도 나았을 테고. 근데 예를 들어 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경우는요. 거기 센터장이 조국 전 장관의 은사였던 이름이 뭡니까? 한인섭 교수님. 한인섭 교수님은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할 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시켰다. 이래서 뭐 말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증언을 조민 본 적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증언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아까 뭐 김두수 그 총장님께서는 조금 예단이 있지 않았나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었나. 결국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딸을 못 봤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찌 예단을 갖고 뒤집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증거가 너무 많은 사안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따님 같은 경우는 동양대 그 어린 애들 직접 가르쳤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거기서 연수비만 타갔단 말입니다. 그 연수비 타간 게 또 이번에 그 혐의가 확정돼서 1심 판결을 유죄로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국 전 장관은 하실 말씀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영주 의원.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또 윤석열 총장, 거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 이 싸움에 지금 1년 반인가요? 너무 우리나라가 이 문제로 치르는 비용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죠. 또 국론이 분열돼 있고 또 그런 와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개혁 논의가 같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정말 중요한 민생 이런 부분들이 뒷전으로 팽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빨리 이 판결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중심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증거 능력이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이미 나와 있는 308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도 얘기했듯이 내가 장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까지 아이들 문제로 이렇게 큰 뭐 부분이 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관심 분야가 교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공정, 공평 이런 것을 중요하게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심증주의라는 제도 속에서의 변호사들의 어떤 전략. 왜냐하면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법리적 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아니라 하더라도 판단이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추가로 법적 투쟁을 통해서 극복해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이 커졌지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떻게 단일화될까요? 관련된 녹취들을 먼저 들어보죠.
선의의 경쟁을 할 생각입니다. 토론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면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 세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연대 단일화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일화 얘기만 나오면 다들 관심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어떻게 해야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러다 보면은 그냥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금태섭 안철수 들어가는 그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논의를 좀 미루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것이 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당원들이 당을 이루는 중요 요소이고 또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사실상 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경선 규정 때문에 좋으신 분들이 경선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 공천관리위원회나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찾아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일화. 최경철 의원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안 대표 만나니까 안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 나가십니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갑니까?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돼서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대통령 도전을 못하고 서울시장 도전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지지율이 지금 한 2, 3%밖에 안 나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로 안철수 대표를 올려놓으면.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 대표를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지지율로 보는 거죠. 안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지지율이 지금부터 몇 달 동안 안 대표가 계속 1등을 달리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안 대표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만약에 나경원 대표가 전 대표가 원내대표가 지금 지지율을 막 상승시켜서 안 대표의 특미까지 간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손잡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지금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지 않고는 절대로 대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다. 저는 안 대표를 결국에는 두 손 모아서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국민의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까? 내부 분위기는 어쨌든 안 대표가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지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지는 않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다음 보선에서 지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안 대표가 원하는 일정 부분의 사항들은 들어줘야 되는 사항도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대표 입장에서도 변수가 생긴 것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긴 것은 사실 금태섭 의원에 대한 견제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같이 또 경선하다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여지도 있지만 만약에 밖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서 단일화 과정을 펼치자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응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고 다만 국민의힘 내부 후보자 중에 대선 주자급 오세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좀 흥행적인 측면도 있고 당의 지지율을 득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대중적 지지도가 있는 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두수 총장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떤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급을 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급으로 한다면 지금 전 시장이었던 오세훈이라든지 또는 뭐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나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를 했던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약간 패스트트랙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해서 야권 재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야권을 재편하는 핵심 플랫폼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야권 전체에 한번 변화를 줘보자라고 하는 거라서 그건 또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안철수 저기 나오듯이 금태섭 이런 영역에 포괄적인 넓은 뭐 이런
아주 넓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게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김종인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아직도 호감도가 낮고 다만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시장 안철수 그럼 국민의힘은 뭐냐 이런 당원들의 저항이기 때문에 룰 밑을 그렇게 평평하게 할 수 있는가의 쟁점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